서방님,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방 안에 촛불이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인데 이생의 등골에 서리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을 함께 밥을 짓고 시를 읊고 잠자리를 함께한 아내, 전쟁통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가 멀쩡히 돌아와서 석 달을 같이 살았는데 그 아내가 귀신이었다니. 이야기는 4년 전 개성의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의 서울, 개경, 송악산 줄기가 북쪽을 병풍처럼 감싸고 그 산자락을 타고 내려온 능선 끝에 기와지붕들이 물결치듯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대부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검은 기와 위로 봄 햇살이 내려앉으면 지붕마다 윤기가 흘렀고 돌담이 골목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그 아래로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다투듯 피어 있었습니다. 백꽃 향기가 골목 끝까지 번지고 어디선가 책 읽는 소리가 낮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기와 위에 앉은 까치가 울면 아이들이 마당으로 뛰어나오고 장독대에는 아침 이슬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대문 앞 버드나무 가지에서 꾀꼬리가 울고 빨래 너는 안악의 콧노래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전쟁 같은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이생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글을 읽은 사대부 가문이었고 이생 역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릴 때부터 서당에 다녔습니다. 21살, 순하고 조용한 성격에 사람 많은 자리보다 책상 앞이 편한 청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활쏘기를 하러 가자고 불러도 책을 내려놓지 않았고 시 한 구절이 마음에 들면 종일 그 뜻을 곱씹으며 매일 아침 서당으로 걸어가서 글을 읽고 해가 기울 무렵 같은 길을 걸어 돌아오는 것이 이생의 하루였습니다. 오가는 골목도 늘 같았고 마주치는 얼굴도 늘 같았습니다. 그 길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늦은 오후 이생이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의 서쪽 햇살이 길게 누워 있었고 돌담 그림자가 길 한쪽을 잘라놓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늘 하던 대로 품속에 책을 안고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돌아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이생의 발걸음이 뚝 멈추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경의 관저편이었습니다. 관관저구, 제하지주, 요조숙녀, 군자오구, 낮고 맑은 목소리가 돌담 위를 넘어 골목에 흘렀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검은 고를 타는 것처럼 그 소리에는 가락이 있었습니다. 이생은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세웠습니다. 여인이 시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대부 집안의 딸이라 해도 대부분은 뇌훈이나 수학 정도를 배울 뿐이었지 시경을 소리내어 읽는 여인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음이 또렷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더듬거리며 씹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물이 계곡을 타고 흐르듯 자연스러운 가락으로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구절이 바뀌는 곳에서 숨을 쉬는 박자까지 정확했습니다. 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생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미끄러지듯 내려갈 뻔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글 잘 읽는 사람은 서당에도 있었습니다. 훈장 선생의 낭독은 깊고 무거웠고 동문 중에서도 목소리 좋은 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봄바람이 꽃잎을 건드리듯 그 소리가 이생의 귀에 닿자 가슴 어딘가에서 한 번도 울린 적 없는 줄이 진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발을 때려 해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생의 신발 밑에 못을 박아놓은 것처럼 이생은 자기도 모르게 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돌담은 어른 키보다 한 뼘쯤 높았습니다. 발끝을 세우면 겨우 담 위로 눈높이가 닿을까
말까한 높이였습니다. 남의 집 안을 엿보는 것은 선비로서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이생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생은 자기가 뭘 하는 건지도 모른 채 발끝을 세워 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당 한쪽 처마 그늘 아래에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책을 펼쳐놓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 길게 따은 머리가 등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반쯤 그늘에 가려 있었지만 볼 위로 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가장자리에 심어놓은 매화나무에서 꽃잎 하나가 떨어져 여인의 치마 위에 내려앉았는데 여인은 알아채지 못하고 글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이생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기척을 느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인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생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여인도 멈추었습니다. 시경 읽는 소리가 끊겼고 대신 골목의 바람 소리만이 돌담 사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인의 눈이 컸습니다. 총명하고 맑은 눈이었는데 놀라서 살짝 벌어진 입술과 함께 그 표정이 이생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를 외워도 그 순간을 표현할 글자는 없었을 겁니다. 이생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얼굴이 귀끝까지 달아오르며 발끝이 도로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담 안쪽에서도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책을 덮는 소리, 치마를 추스르는 소리, 그리고 마루 위로 올라가는 발소리. 여인이 안으로 들어가는 기척이었습니다. 이생은 돌담에 등을 기대고 서서 한참 동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당에서 글을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20해를 넘게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가슴 한가운데를 꽉 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누우면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든 순간 그 맑은 눈이 자기를 바라보던 장면이 눈꺼풀 안쪽에 선명하게 찍혀서 아무리 애를 써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일어나 앉아 책을 펴보았지만 글자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인이 읽던 시경 구절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요조숙녀, 군자오구. 아름다운 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생은 자기 볼이 다시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눈이 마주친 그 한순간 여인의 눈에 두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면서도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 여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간 것을 이생은 보았습니다. 그것이 미소였는지 착각이었는지 이생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이 자꾸만 되살아나서 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창 밖으로 반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붕 위로 서늘한 달빛이 내려앉고 먼 데석에 짖는 소리가 가물가물 들려왔습니다. 그 달빛 아래 이생은 난생 처음 그리 아닌 사람을 생각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내일도 같은 길을 걸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내일도 그 담 앞을 지나갈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 이생의 심장은 또 한 번 뛰었습니다. 담 너머 그 목소리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여인이 앞으로 자기 삶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이생은 아직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이 설렘의 끝에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의 끝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그 봄날의 이생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개성 송악산 아래 사대부들이 모여 사는 골목이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줄지어 늘어선 이 골목에는 서로 담 하나를 사이에 둔 두 집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생의 집이었고
다른 한쪽은 최 씨 대감의 집이었습니다. 담의 높이가 어른 키를 훌쩍 넘겼으니 이웃이 서로 얼굴 한번 마주칠 일이 없는 사이였죠. 이생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이면 서당에 가서 책을 읽고 해가 기울면 책보를 끼고 골목길을 돌아오는 것. 서당에서 집까지는 한 리도 채 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느릿느릿 걸어도 반 시즌이면 닿는 길이었죠. 그런데 어느 봄날부터 이생의 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대감집 담장 아래를 지날 때였습니다. 담 너머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가늘고 맑은 목소리가 담장 위 기와를 타고 넘어와 골목의 돌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시경이었습니다. 관저, 관저, 관주 편의 첫 구절이었죠. 관관주, 사하지추, 야터숭유 군주 혹효. 물가에서 오는 물새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군자가 그리워한다는 시. 이생은 골목 한가운데서 발이 땅에 붙은 듯 멈추었습니다. 책보를 든 손이 힘없이 내려갔고 고개가 저절로 담장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생은 매일 서당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같은 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담 너머의 여인은 매일 다른 시를 읽었습니다. 시경에서 초사로, 초사에서 200의 시로 읽는 시의 폭이 넓었고 음률이 정확했습니다. 서당에서 선생님 앞에 둘러앉아 글을 읽는 소리와는 격이 달랐습니다. 골목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이생이 발끝을 세우고 담 위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마당 안쪽에 배꽃이 핀 나무 아래 돗자리를 깔고 앉아 책을 읽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고 연분홍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최랑이었습니다. 최랑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습니다. 담 위로 삐죽 나온 남자의 상투와 커다란 눈 두 개가 마주쳤습니다. 이생이 후다닥 고개를 내렸고 최랑이 책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생은 새빨간 얼굴로 골목을 뛰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생은 방 안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고 누웠다 다시 앉았습니다. 담 위에서 스친 그 눈동자가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생은 책상 앞에 앉아 먹을 갈았습니다. 붓끝에 먹물을 묻히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쪽지 한 장에 시를 적었습니다. 담장 위의 달빛이 서로를 비추되 만나지 못하니 이 마음 어이할꼬 꽃잎 하나 바람에 실려보내오니 그대의 뜰에 닿기를 바라노라. 다음 날 이생은 서당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최씨 대감 집 담장 아래에 섰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린 뒤 팔을 높이 들어 담 너머로 쪽지를 던졌습니다. 쪽지가 담을 넘어 마당 어딘가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생이 같은 자리를 지나는데 담장 아래 돌 틈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펴니 단정한 글씨로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달빛은 담을 가리지 못하거늘 어찌 사람만 담에 가로막히리. 꽃잎을 받아 소매에 넣었으니 바람이 아닌 그대의 마음이 닿았습니다. 이생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시에 정확히 대구를 맞춘 답시를 그날부터 시 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생이 담 너머로 쪽지를 넘기면 다음날 담 아래 돌 틈에 답이 꽂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풍경을 읊는 시였습니다. 봄비, 백꽃, 달밤. 그러다 시의 깊이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생이 적은 시에는 나라 구런이 강에 몸을 던진 고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충씨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강물의 뜻을 씻는다는 구절이었죠. 이생이 의도한 바는 명확했습니다. 알아주는 이 없어도 학문의 길을 걷겠다는 선비의 결기를 빗대어 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돌틈에 꽂힌 답시를 읽는 순간 이생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최랑은 구런의 고사를 받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강물은 충신의 뜻을 씻기는 커녕 천년을 품었으니 참된 것은 물에 가라앉지 않는 법이라고 대구를 맞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생의 시에 화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생이 구런의 비극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랑은 그 비극 너머의 영원함을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생은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고사의 결을 읽고 행간의 뜻을 짚어내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생이 서당에서 만난 그 어떤 동문보다 학식이 깊었습니다. 이것은 연모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연모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찾아 헤매도 만나기 어려운 영혼의 짝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둘은 보름달이 송악산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기와 위에 서리처럼 내려앉았고 골목에는 인적이 끊겼습니다. 이생은 집을 나서 최씨 대감 집 담장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담을 넘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이생이 담장 아래 놓인 돌을 디딤돌 삼아 올라섰습니다. 두 팔로 담장 위를 짚고 기와에 발을 걸치고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한쪽 다리가 담 위에 걸쳐졌을 때였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포 자락이 기와의 모서리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생이 몸을 틀었지만 도포가 이미 한 뼘이나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균형을 잃은 이생이 담 안쪽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으며 내려앉은 것이었죠. 으윽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서는데 마당 건너편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후흐 소리를 죽이려 애쓰는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새어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백꽃나무 옆에 최랑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지만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이생의 얼굴이 귀까지 붉어졌습니다. 찢어진 도포 자락을 한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 엉덩이에 흙을 털며 서 있는 꼴이라니. 시에서는 그토록 멋진 말을 써놓고 정작 담을 넘는 꼴이 이 모양이었으니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최랑이 웃음을 가까스로 멈추고 말했습니다. 시에서는 강물도 참된 것을 품는다 하시더니 기와는 도포를 품지 못하나 봅니다. 이생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붉었지만 입꼬리가 슬그머니 올라갔습니다. 담 위에서는 달빛이 서로를 비춘다 했는데 막상 넘어오니 달빛이 제 꼴을 비추는군요. 최랑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백꽃잎이 달빛 속에서 흩날리는 마당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낮게 퍼졌습니다. 그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백꽃나무 아래 돗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히 비추었고 봄바람이 꽃잎을 날렸습니다. 이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보낸 시를 정녕 다 읽으셨습니다. 다 읽었을 뿐 아니라 다 외웠습니다. 최랑이 이생이 보낸 첫 번째 시부터 마지막 시까지를 막힘없이 읊었습니다. 이생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자 최랑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서방님은요? 이생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최랑이 보내온 답시를 첫 편부터 읊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시를 외워 읊는 동안 달이 송악산 위에서 한 뼘쯤 더 올라갔습니다. 시를 다 읊고 난 뒤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랑이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펴니 비단실로 꽃 놀이개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매듭 사이에 작은 옥이 달려 있었고 비단실의 색이 달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최랑이 놀이개를 이생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생의 손바닥 위에서 놀이개의 무게가 작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최랑이 이생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마음이에요. 담 위에서 말고 당당하게 대문으로 오세요.
이생이 놀이개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대문으로 오겠습니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백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이생의 어깨에 내려앉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생이 최씨 대감 집 대문 앞에 선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도포를 새로 갈아입고 갓을 바로잡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지만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생이 대문에 문고리를 두드렸습니다. 최씨 대감은 사랑채 대청마루에서 이생을 맞이했습니다. 수염이 희끗하고 눈매가 날카로운 양반이었습니다. 이생이 마루 아래에서 큰절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개 교수와 혼인하고자 합니다. 최씨 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이생의 얼굴을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깨끗하게 빨아 입은 도포, 단정한 상투, 맑은 눈매, 나무랄 데 없는 모양새였지만 최씨 대감의 입에서 나온 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자네 아비는 어떤 벼슬을 하셨는가? 이생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으시고 학문에만 뜻을 두고 계십니다. 최씨 대감이 부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 본인은 과거에 급제하였는가? 아직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최씨 대감이 부채를 무릎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보게, 내 딸은 개성에서 손꼽히는 교수야. 시경, 서경을 줄줄 읽고 검은고까지 다루는 아이란 말이야. 그런 딸을 과거 급제도 못한 선비에게 보낼 수는 없네. 이생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그때 다시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최씨 대감이 이생을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거절당하고도 물러서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최씨 대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급제를 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이생이 깊이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생의 방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사서삼경을 폈습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번갈아 읽고 시문을 쓰고 고치고 다시 쓰는 것을 밤마다 반복했습니다. 밤이 깊어 촛농이 책상 위에 흘러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밤잠을 가져다주며 몸이라도 챙겨라 라고 하면 예, 어머니 하고 대답만 하고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생에게 과거 급제는 단순히 벼슬을 얻기 위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최랑이 건넨 놀이개를 품속에 넣고 대문으로 당당히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관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낙엽이 지고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생의 방에서 불이 꺼진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백 명의 선비가 모여들었습니다. 이생은 개성에서 한양까지 사흘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과거장에 들어서는 순간 품속의 놀이개를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은 열흘 뒤였습니다. 이생의 이름이 방목에 올랐습니다. 급제였습니다. 이생이 개성으로 돌아온 날 곧장 최씨 대감 집 대문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지난번보다 2배는 단단했습니다. 최씨 대감이 사랑채에서 이생을 맞이했습니다. 이생이 급제 교지를 내밀었을 때 최씨 대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교지를 들어 글씨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교지를 내려놓으며 이생을 다시 보았습니다. 진짜 급제를 했구먼. 최씨 대감의 목소리에 감탄이 거절당하고 돌아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급제를 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최씨 대감이 부채를 펴며 말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 혼인을 허락하겠네. 이생이 마루 아래에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납체로 사주단자를 보내고 궁합을 보고 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혼례 당일이 밝았습니다. 최씨, 대감 집마당에 초래청이 차려졌습니다. 마당 가운데 큰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상을 놓았습니다. 상 위에는 밤, 대추, 닭 한 쌍, 청홍초가 올려져 있었고 마당 양쪽으로 하객들이 줄지어 앉았습니다. 이생이 사무관들을 갖추고 초래청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사모에 붉은 관복 가슴에 흉배를 달았습니다. 겁지한 선비의 홀레복이었죠. 걸음은 단정했지만 귀끝이 빨갛게 물든 것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먼저 치러야 할 예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할례였습니다. 전할례란 신랑이 기러기를 신부 측에 바치는 의식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기러기를 쓰는 집도 있었으나 대개는 나무를 깎아 만든 기러기를 썼습니다. 이생이 두 손으로 나무 기러기를 받쳐 들고 최씨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무 기러기의 부리가 하늘을 향해 있었고 날개에는 이생이 기러기를 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기러기는 평생 짝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 번 짝을 맺으면 죽는 날까지 함께하고 짝이 먼저 떠나면 홀로 남아 하늘을 떠돕니다. 소생도 이 기러기와 같이 하겠습니다. 최씨 대감이 기러기를 받았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생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대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랑이 초래청으로 나왔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쓰고 원삼을 입은 최랑의 모습에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서서 절을 울렸습니다. 합글내가 이어졌습니다. 표주박을 반으로 쪼갠 잔에 술을 따르고 서로 잔을 바꾸어 마시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이었죠. 이생의 손이 잔을 건네는 순간 최랑의 손끝이 살짝 닿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웃어서는 안 되는 자리였지만 최랑의 눈만은 웃고 있었습니다. 담 위에서 삐죽 나온 상투를 처음 보던 날의 그 눈이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신방에 촛불 2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병풍 뒤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상 위에 밤과 대추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객들아. 이생이 방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최랑은 이불 위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족두리는 벗었지만 연지곤지가 아직 볼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생이 문지방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담을 넘을 때보다 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최랑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포가 찢어지지 않았군요. 이생이 피식 웃었습니다. 최랑도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봄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성의 문지방은 본 사드 신혼의 나날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이생이 서재에서 글을 읽고 최랑이 안방에서 술을 놓았습니다. 점심이 지나면 두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시를 읊었습니다. 이생이 한 구절을 읊으면 최랑이 다음 구절을 받았고 최랑이 새 시를 지으면 이생이 감탄하며 글씨로 옮겼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달을 보았습니다. 최랑이 빚은 술을 잔에 따르면 이생이 한 잔을 마시고 최랑에게 건넸습니다. 달빛 아래서 술잔을 나누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목소리만 듣던 시절이 꿈만 같았습니다. 최랑이 이생의 도포를 직접 지어주기 시작한 것은 혼인한 지 석 달째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안방에 배틀을 놓고 천을 짜고 바위로 자르고 바늘에 실을 꿰어 한 땀 한 땀 꿰맸습니다. 완성된 도포를 이생에게 입혀주며 최랑이 물러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담 넘다 찢어진 도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생이 도포 자락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이 도포는 평생 찢어지지 않을 것 같소. 어느 봄밤이었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이생이 잠이 든 뒤 최랑은 등잔불 아래서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생의 구른 숨소리가 방 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이생이 손을 뻗어 최랑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소. 최랑의 바느질 손이 멈추었습니다. 최랑이 스누턴 찬을 내려놓고 이생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든 남편의 이마 위로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있었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좋은 꿈을 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최랑이 손끝으로 이생의 이마 위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최랑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까, 까, 감중에 까마귀가 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옛사람들은 밤에 우는 까마귀를 불길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까마귀가 검은 날개를 퍼덕이며 지붕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기와 위에 까마귀의 발톱이 긁히는 소리가 났고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랑의 미소가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문을 보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까마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랑이 잠시 창문을 바라보다가 다시 이생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봄밤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 발밑에서 땅이 무너지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이생이 서재에서 글을 읽고 있었고 최랑이 안방에서 독포의 소매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고 처마 밑에서 참새가 지저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웃집 사내가 땀을 줄줄 흘리며 뛰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이 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무릎에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이서방, 큰일 났소. 이생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최랑이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경 북쪽에서 붉은 두건을 쓴 도적대 10만이 빌려오고 있답니다. 관아에서도 난리가 났소. 임금님께서 남쪽으로 피난하셨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이생의 손에서 책이 떨어졌습니다. 최랑이 안방 문턱에 서서 이생을 보았습니다. 이생이 최랑을 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의 빨래를 흔들었습니다. 참새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행복의 끝이었습니다. 개경 북쪽에서 붉은 두건 쓴 도적대 10만이 밀려온답니다. 이웃 사람의 그 한마디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생의 집 앞 골목이 뒤집어졌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나오는 사람들, 보따리를 머리에 인 아낙네, 아이를 등에 업은 노파, 짐을 끌다 넘어지는 종들, 평생 고요하기만 했던 개성송악산 아래 양반 동네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관아에서 급부가 내려왔습니다. 아전이 종이 한 장을 골목마다 붙이고 다녔죠. 임금께서 남쪽으로 몽진하셨다. 백성은 각자 피난할 것, 임금이 도성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떠났다는 소식은 벼락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사대부 집집마다 대문이 열렸고 마차의 비단과 은그릇을 싣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죠. 종들이 짐을 나르다 서로 부딪히고 소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양반들은 한양 쪽으로, 지방 고을 쪽으로 제각기 연고가 있는 곳을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생이 최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피난 갑시다. 지금 당장. 최랑이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안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생의 노모가 방 안에 누워 있었죠. 봄부터 알아온 몸이었습니다. 기침이 가시지 않았고 걸음을 10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죠. 그렇다고 병든 노모를 등에 업고 먼 길을 떠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약을 챙기고 이불을 꾸리고 물을 채우고 당장 뛰쳐나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최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이생이 눈을 크게 떴죠. 최랑이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피난하겠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님을 모시고 천천히 나중에 오세요. 남쪽으로 가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치에 맞는 말이었습니다. 최 씨 대감의 집은 가까웠고 대감 댁에는 가마도 말도 있었습니다. 최랑이 부모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했죠. 이생도 노모를 모시고 나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죠. 이생이 최랑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골목 바깥에서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오는 가운데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꼭 살아서 만납시다. 이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꼭 살아서. 반드시. 최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발길을 떼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이생이 최랑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죠. 이생은 그것을 수줍음으로 여겼습니다. 허나 최랑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손길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최랑이 손을 빼고 뒤돌아섰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대문을 나섰죠. 골목 끝에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생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이생은 최랑이 사라진 골목 끝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최랑의 치맛자락이 스치고 간 자국이 있었을 리 없건만 이생의 눈에는 그 자리만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노모를 깨우고 약을 보따리에 싸고 이불 한 채를 돌돌 말아 등에 졌습니다. 노모를 업었죠. 가벼웠습니다. 병으로 살이 빠져 종이 한 장처럼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눈앞의 광경에 발이 멈추었습니다. 그러 골목이란 골목마다 사람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인 아낙네, 아이를 등에 업은 채 뛰어가는 아비, 짐수레를 끌다 바퀴가 빠져 주저앉은 노인, 양반도, 종도, 상인도 뒤섞여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오직 남쪽으로 길가에 버려진 것들이 보였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쌓인 옷까지, 먹다 만 주먹밥, 한쪽만 남은 집신, 그리고 길 옆 느티나무 아래에 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죠. 울지도 않고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뛰다가 놓쳐버린 아이였을 겁니다. 이생이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허나 등에 노모가 있었습니다. 노모를 내려놓을 수도 없었고 아이까지 데려갈 힘도 없었죠. 이생은 이를 악물고 아이 앞을 지나쳤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아이의 멍한 눈동자가 자꾸 뒤통수를 찔렀습니다. 저 아이에게도 부모가 있었을 겁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잠재워주던 어미가 있었을 겁니다. 전쟁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들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것. 그 앞으로 더 걸어가니 지게에 짐을 가득 실은 채 쓰러져 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지도 알 수 없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인을 밟지 않으려고 비켜갈 뿐 멈추어 부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 관문이 보였습니다. 개경 남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야 할 곳이었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병사도 문지기도 아전도 없었습니다. 문짝 하나가 떨어져 나가 비스듬히 기대어져 있었고 관문 기둥에 각자 도생이라 쏘구친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백성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군사가 지켜주지 않고 관리가 돌봐주지 않고 임금이 먼저 떠나버린 뒤에 남은 것은 맨몸의 백성뿐이었죠. 이것이 1361년 겨울 홍건적 10만이 고려의 수도 개경을 침범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공민왕은 안동으로 몽진하였고 개경은 함락되었으며 수만의 백성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하루를 걷고 이틀을 걸었습니다. 밤에는 빈 움막이나 바위 밑에서 쪽잠을 잤고 낮에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노모에게 먹일 미음을 끓이려 해도 불을 피울 수 없었죠. 연기를 보고 도적이 몰려들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는 고갯길이었죠. 돌 많은 산길을 한 발 한 발 오르는데 등에 업힌 노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생아, 예, 어머니, 며느리는 괜찮겠지? 이생의 발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최씨, 대감댁으로 갔으니 괜찮을 겁니다. 대감댁에 말이 있으니 저희보다 먼저 떠나셨을 겁니다. 입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허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괜찮을 거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모가 아들의 등에서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노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른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쓸었을 뿐이었죠. 고개를 넘으며 이생이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개경 쪽 하늘이 붉었습니다. 해가 지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불빛이었죠. 집이 타고 관아가 타고 수백 년 고려의 도읍이 불에 삼켜지고 있는 빛이었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가려 구름인지 재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이생은 그 붉은 하늘 아래 최랑이 있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최씨 대감과 함께 남쪽으로 향하고 있겠지.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피난처에 도착한 것은 닷새 뒤였습니다.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이었죠. 전쟁의 불길이 미처 닿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초가가 16채, 사람보다 소가 더 많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생은 빈농가 하나를 빌려 노모를 눕히고 물을 끓이고 약을 다렸습니다. 닷새 동안 먹지 못한 노모에게 미음을 떠넣으며 이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기도 닷새간 주먹밥 2덩이가 전부였지만 배고픔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최랑 생각이 위장까지 조여놓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며칠이 지나자 피난민이 하나둘 더 모여들었습니다. 개경에서 온 사람, 장단에서 온 사람, 저마다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지친 얼굴로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이었습니다. 개경이 완전히 불탔다. 궁궐도 남아나지 않았다. 이생은 그 소문들을 이를 악물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죠. 개경에서 겨우 빠져나왔다는 중년 사내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온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왼팔이 피 묻은 천으로 칭칭 감겨 있었죠. 사내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핏줄이 터져 붉게 물든 눈으로 홍건적이 개경에 들어온 뒤 피난을 가지 못한 백성들은 남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인들은 사내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이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하얗게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최씨 대감댁에서 피난을 떠났다면 괜찮을 겁니다. 반드시 떠났을 겁니다. 대감댁에는 말이 있었으니까, 가마가 있었으니까. 허나 이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쥐어도 무릎 위에 눌러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구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며 최랑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던 그 뒷모습. 살아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생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기도인지 되노인지 분간할 수 없는 말을 밤새 되풀이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겠습니다. 이생이 노모를 업고
남쪽으로 떠나던 그날 최랑의 이야기입니다. 최랑이 친정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최씨 대감댁은 대문을 항상 걸어 잠그는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짐보따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종들이 급히 짐을 싸다만 흔적이었죠. 마구간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고 안채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최씨 대감이 사랑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 얼굴에 당황한 빛이 역력했죠. 대감이 최랑을 보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비 왔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남편과 함께 피난을 가야지. 서방님은 어머님을 모시고 나중에 오십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가려고요. 최씨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씨 대감이 짐을 꾸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그릇을 실어야 했고 곡식 자루를 챙겨야 했고 문서 괴짝을 마차에 올려야 했습니다. 양반이란 빈손으로 떠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전쟁이 코앞인데도 체면과 재산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최랑이 아버지 짐은 두고 가시죠. 라고 했지만 대감은 가문의 문서만은 잃을 수 없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문서 괴짝이 마차에 실리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세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게 됩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짐을 다 실었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차가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붉은 두건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쏟아져 나오는 군사들의 머리 위에 붉은 천이 물결쳤죠. 손에 칼을 든 자, 거친 말소리와 발굽소리가 뒤엉켜 땅을 흔들었습니다. 홍건적이 이미 이 골목까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최씨 대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대문을 닫아라. 종들이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허나 나무 대문 하나로 군사를 막을 수 있을 리 없었죠. 대문 너머로 발로 차는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대감이 최랑을 돌아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니가 최랑을 끌어안았습니다. 광으로 가거라. 대감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죠. 이미 각오를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광 안쪽 쌀독 뒤에 숨어라. 절대 소리를 내지 마라.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나오지 마라. 어머니가 최랑의 손을 잡고 뒷마당으로 달렸습니다. 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쌀독이 3개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뒤에 사람 하나가 웅크릴 만한 틈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거미줄이 어깨에 걸렸죠. 어머니가 최랑을 쌀독 뒤로 밀어넣었습니다. 숨이라도 쉬지 마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허나 흐르지는 않았죠. 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광문을 닫았습니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최랑이 두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쌀독 위에 쌓인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어둠 속에서 쥐 한 마리가 쌀독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작은 발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비명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최랑은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생이 처음 담 너머로 던진 시 혼이 난 뒤에도 버리지 못하고 늘 지니고 다녔던 종이였죠. 접고 또 접어 손바닥만해진 그 종이를 만지자 손끝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광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 쪼개지며 뒤로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 뒤이어 거친 발소리가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씨 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는 재물이 있어 금과 은을 드리리다. 부디 가솔들만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맞는 소리였죠. 한 번, 두 번, 그리고 무거운 것이 땅에 쓰러지는 소리. 쌀독 틈새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 쓰러져 있는 것을.
머리에서 피가 흘러 흙바닥에 번지는 것을 어머니가 아버지 위에 엎드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를 외치는 것을 최랑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막았죠. 손가락이 볼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 쌀독 위에 떨어졌습니다. 쌀독 뚜껑 위에 먼지가 그 눈물에 젖어 조그맣게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적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역하는 자가 고려 말로 옮겼죠. 이 집에 젊은 여인이 있을 것이다. 양반 집에 딸이 없을 리 없다. 찾아라. 병사들이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채 방문을 걷어차고 부엌 항아리를 깨뜨리고 다락의 이불을 끌어내렸습니다. 발소리가 광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랑의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귓속에서 북소리처럼 울렸죠. 광문이 열렸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병사 하나가 안으로 들어와 쌀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죠. 곡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쌀독, 그 다음 쌀독. 병사가 쌀독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랑이 끌려 나왔습니다. 마당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흙바닥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최랑의 치마 끝에 닿았습니다. 어머니가 울며 최랑에게 매달렸지만 병사가 밀쳐냈습니다. 적장이 다가왔습니다. 최랑을 내려다보았죠. 통역하는 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다. 데려가겠다. 최씨 대감이 피투성이 얼굴로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리가 꺾여 있었지만 팔로 땅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 했죠. 딸만은 다시 맞았습니다. 대감의 몸이 앞으로 꺾이며 흙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이 마당을 갈랐습니다. 최랑의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볼 위에 말라가고 있었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떨림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최랑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생의 아내입니다. 적장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통역이 옮겼죠. 최랑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몸은 남편의 것이지 당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최랑의 손이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적장이 눈을 가늘가 떴죠. 최랑의 손이 꺼낸 것은 바스라질 듯 낡은 종이, 접고 또 접어 손바닥만 해진 종이, 이 생이 처음으로 담 너머로 던진 글씨였습니다. 몇 해를 품속에 넣고 단여 글자가 반쯤 바랜 종이었죠. 최랑이 그 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시 한 편이면 저승에서도 당신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최랑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절개를 지켰습니다. 마당의 어머니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로 울었습니다. 쓰러진 대감의 손가락이 흙바닥을 긁었습니다. 하늘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지붕 위를 돌며 울었습니다. 홀레날 밤 창밖을 울며 지나간 바로 그 울음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랑의 나이 22이었습니다. 적장이 돌아섰습니다. 병사들이 그 문을 거두어 갔습니다. 문서 괴짝도 곡식 자루도 대감이 목숨보다 아꼈던 모든 것들이 빼앗겼습니다. 재산도 가문의 이름도 양반의 체면도 칼 앞에서는 종이보다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종들은 흩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달아났고 달아나지 못한 자는 끌려갔습니다. 최씨 대감의 집은 그날 밤 불에 탔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양반가의 기와지붕이 불꽃 속에서 내려앉았죠. 최랑의 몸은 불탄 마당 한쪽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줌에 아는 시 한 편과 함께 봄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매미가 울고 빗줄기가 폐허 위에 쏟아졌습니다. 무너진 기와 사이에서 풀이 자라났죠. 가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개경거리에 사람 대신 낙엽이 흘러다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덮었습니다. 피 묻은 흙도 부서진 대문도
불탄 기둥도 하얀 눈 아래 묻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다시 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고려의 장수 정세훈이 홍건적을 몰아냈고 국민왕이 개경으로 환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난처에 머물던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죠. 이생이 보따리를 묶었습니다. 노모는 겨울 사이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걸음을 떼어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은 회복한 것이었죠. 이생이 노모에게 말했습니다. 노모가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년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이었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이마에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을 게다. 이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최랑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최씨 대감의 소식도 그 누구의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죠. 개경에 남았던 여인들의 소문만이 이생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년 내내 매일 밤 잠이 들면 꿈속에서 최랑을 만났습니다. 최랑이 웃고 있었습니다. 담 너머로 시를 주고받던 때의 그 얼굴로. 허나 손을 뻗으면 닿지 않았습니다. 깨어나면 빈 천장뿐이었죠. 이생은 보따리를 등에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개경을 향하여, 아내가 있었던 곳을 향하여, 아내가 있기를 바라는 곳을 향하여.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봄이었습니다. 허나 같은 봄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홍건적이 물러가고 관군이 개경을 수복했다는 소식이 피난처까지 전해진 것은 겨울이 한 번 더 지나고 난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꾸려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생도 그 행렬에 섞여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노모는 피난길에서 병이 깊어져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등이 구부정해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던 날 고추 세웠던 그 등이 전쟁을 지나며 한 뼘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개경은 이생이 기억하던 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송악산은 여전히 북쪽에 서 있었지만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던 기와지붕의 물결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돌담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진달래와 개나리가 다투듯 피어나던 골목에는 잡초만이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대문이 통째로 뜯겨나간 집, 마당의 뒹구는 깨진 장독, 지붕 위에 올라앉아 까악 우는 까마귀. 사람보다 까마귀가 먼저 돌아와 자리를 잡은 도시였습니다. 길바닥에는 군사들이 벗어 던진 집신짝이 흩어져 있었고 담장 아래에는 핏자국이 빗물에 씻기다 만 채 검붉은 얼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백꽃 향기가 골목 끝까지 번지던 그 동네에서 이제 나는 것은 제 냄새와 풀 썩는 냄새뿐이었습니다. 이생은 자기 집이 있던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걸음마다 기와 조각이 발밑에서 부서졌습니다.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 담 너머로 최랑의 글 읽는 소리를 처음 들었던 바로 그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담이 반쯤 무너져 안팎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담 너머로 시를 적은 종이를 던졌었습니다. 이 담을 넘어 최랑의 마당에 내려섰었습니다. 넘을 필요도 없는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잔해가 높은 담장보다 더 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을 때 이생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아니, 집이었던 것이 보였습니다. 대문은 불에 타 기둥만 남았고 마당의 느티나무는 밑동만 시커멓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채 지붕은 내려앉아 있었고 안채 벽은 반쪽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이생은 무너진 대문 자리를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잡초가 발목을 잡았고 어디선가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쟁 전 이 마당에서 최랑과 달빛 아래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최랑이 직접 지어준 도포를 입어보고 서로 웃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잿더미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이생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생의 눈이 이상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안채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눈을 비볐습니다. 반쪽짜리 벽 너머로 은은한 등불 빛이 바닥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집에 불빛이라니 도둑인가 떠돌이인가. 이생은 숨을 죽이고 안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 아래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최랑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최랑이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랐는데 방 안만 깨끗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이불이 단정히 개어져 있었고 벽에는 최랑이 직접 지어준 이생의 도포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 따위는 없었던 것처럼 방 안만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이생은 방문 앞에 선 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리듯 떨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었던 거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최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생을 보자 최랑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낮고 고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연이 깁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미소가 이생의 마지막 의심까지 녹여버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생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생은 최랑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쟁 내내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눈물, 아내를 잃었다고 믿었던 눈물, 혼자 살아남은 것이 죄처럼 무거웠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랑은 이생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이생의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물이 등불 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폐허의 그 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무너진 벽 틈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멀리서 푸엉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생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숨쉬는 아내의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생이 무너진 벽에 흙을 바르고 떨어진 기와를 올렸습니다. 최랑이 마당에 잡초를 뽑고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웃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둘 합세하여 서로의 집을 고쳐주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지붕이 다시 올라갔고 한 달이 지나자 방에 온돌이 들어왔습니다. 뒷안에 배추를 심고 담장 아래에 국화를 옮겨 심었습니다. 저녁이면 이생이 벽에 실을 써붙이고 최랑이 등불 아래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이생이 새 실을 읊으면 최랑이 고개를 갸웃하며 한 글자를 고쳐주었고 최랑이 바느질 매듭을 고민하면 이생이 옆에서 실을 잡아주었습니다. 전쟁 전의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전쟁 전보다 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한번 잃어본 사람은 같은 것을 다시 얻었을 때 그 무게를 압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생이 저녁 밥상을 차리면 최랑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드세요. 저는 나중에 먹겠습니다. 처음에는 겸양이려니 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뒤니 입맛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넘도록 최랑이 밥상 앞에 앉은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생이 같이 먹읍시다 하면 최랑은 웃으며 방금 먹었습니다 라고 했고 언제 먹었어? 물으면 서방님 나가신 사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이생은 일부러 일찍 돌아와 부엌 뒤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최랑이 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숟가락을 살며시 내려놓고 상을 물렸습니다. 밥알 하나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국물 한 모금도 입술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최랑의 표정에 고통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생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전쟁 후유증이겠거니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이생이 잠결에 눈을 떴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체온이 배지 않은 것처럼 이불이 바깥 공기와 같은 온도였습니다. 이생이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자 최랑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최랑의 저고리 위로 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고 최랑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은 고요한 자세였습니다. 마당에는 밤이슬이 내려 풀잎마다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생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최랑이 서 있는 자리 주위의 풀에도 이슬이 그대로 맺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풀 사이에 서 있으면 체온의 이슬이 마르기 마련인데 최랑의 발밑풀은 아침 들판처럼 이슬이 총총히 맺혀 있었습니다. 왜 밖에 서 있소? 이생이 물었습니다. 최랑이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달이 예뻐서요. 그 미소가 달빛 아래서 유난히 창백하게 보였지만 이생은 그것을 달빛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랑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서늘했지만 밤바람을 쐬어서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면서 최랑의 발을 만졌는데 발도 차가웠습니다. 이생은 자기 몸으로 최랑의 발을 녹여주었습니다. 최랑이 감사합니다 하고 웃었는데 발은 끝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이생은 그렇게 매일 밤 작은 이상함들을 하나씩 외면하며 살아갔습니다. 최랑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 그 기적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에는 원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을 듣는 순간 기적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생은 어딘가에서 직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에 다녀오는 길에 이웃집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전쟁 전부터 이 골목에 살던 굽은 허리에 날카로운 눈을 가진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생을 보자 걸음을 멈추더니 주위를 살피고 나서 이생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목소리를 바짝 낮추었습니다. 이 사람아, 할머니의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네 혼자 사는 집에서 밤마다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며 웃음소리도 나고 시 읊는 소리도 난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네. 옆집 김서방은 밤에 그 집 앞을 지나다 담 너머로 여인 그림자를 봤다는데 대문으로 나오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낮에 자네 집 앞을 지나가도 여인이 마당에 나와 있는 걸 본 사람이 없어. 다들 흉가라고 하고 자네가 귀신에 홀렸다고들 하네. 이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그런 소리 마시오 하고 내뱉었지만 돌아서는 이생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랑이 밖에 나와 인사한 적이 있었던가, 장에 같이 간 적이 있었던가, 이생이 같이 나가십시다 하면 서방님만 다녀오세요 하고 사양했습니다. 지금 떠올리니 한 번도 함께 대문 밖을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이생은 한참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가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맑았습니다. 서당 옆 골목에서 처음 들었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생의 가슴 속에서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정말 맞는 건가? 그날 이후 이생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 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눈을 감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대문으로 나오는 걸 본 사람이 없다. 흉가라고 수군거린다. 귀신에 홀렸다고들 한다. 이생은 그 말들을 떨쳐내려 했지만 한 번 의심의 물꼬가 터지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이생이 책을 읽는 척하며 최랑을 살폈습니다. 최랑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가고 실이 따라 올라오고 최랑의 손가락이 능숙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생의 겨울 도포를 짓고 있었습니다. 전쟁 전에도 최랑은 이렇게 저녁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생의 시선이 바닥에 닿았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등불이 이생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이생 옆에 앉은 최랑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벽 위에 이생의 그림자만 홀로 길게 누워 있었고 최랑이 앉은 자리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바느질을 하는 손이 움직이고 있었고 입에서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벽 위에는 그 존재의 흔적이 한 톨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생이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최랑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불꽃이 이생의 손에서 흔들렸지만 최랑의 곁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으면 숨결에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랑의 곁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존재를 이 세상의 불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생은 등불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최랑이 서방님 하고 불렀지만 두려움과 사랑이 가슴 안에서 엉켜붙어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면 어떻습니까? 내 아내인 것을 사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웃고 밤에는 이불 속에서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 등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최랑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비겁함이라는 것을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이생은 최랑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랫동안 최랑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최랑은 처음에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랑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이생의 눈에 서린 것을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이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하는 자기 자신이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 행복이 비록 거짓이라 해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물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는 것이 최랑에게도 자기에게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최랑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등불이 지직거렸고 벽 위에는 여전히 이생의 그림자만 홀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는데 최랑의 머리카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랑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한 줄기 눈물이 볼 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턱 끝에서 떨어졌는데 바닥에 자국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생이 알던 그 맑고 고른 목소리가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첫날 밤부터 이슬이 마르지 않는 발밑을 보았을 때부터 밥을 먹지 않는 최랑을 지켜보았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최랑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이 나오자 꿈이 깨졌습니다. 비로소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랑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쟁통에 부모님 댁으로 간 일, 피난이 늦어 홍건적에게 포위된 일, 아버지가 눈앞에서 맞아 쓰러진 일, 광속 쌀독 뒤에 숨었다가 발각되어 적장 앞에 끌려간 일. 최랑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생의 아내입니다. 이 몸은 남편의 것이지 당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최랑이 그때 했던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품속에 당신이 써준 시가 있었습니다. 최랑이 자기 가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시 한 편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는데 저승 가는 길에서도 그 글자가 눈앞에 아른거려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로. 아내가 어떤 고통 속에서 죽었는지
그 사연을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이생은 최랑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전쟁 전에 그랬던 것처럼 최랑의 어깨를 끌어안고 등을 쓸어주고 싶었습니다. 이생의 팔이 최랑의 어깨를 감싸려는 순간 팔이 최랑의 몸을 통과했습니다. 아무 감촉도 없었습니다. 연기를 안으려 한 것처럼 팔이 허공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석 달 동안 잡았던 그 따뜻한 손이 기대었던 그 어깨가 이제는 닿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 거짓 온기마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생은 허공을 아는 채 멈추었습니다. 발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지나갔습니다. 최랑이 이생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볼 위로 흐르고 있었지만 최랑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닌 미소였습니다. 혼인 때 바친 나무기러기 기억하시죠? 이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할래 때 이생이 두 손으로 받들어 최씨 대감에게 바쳤던 나무로 깎은 기러기 한 쌍. 기러기는 평생 한 짝만 바라보는 새입니다. 짝이 죽으면 남은 한 마리는 다시는 짝짓지 않고 홀로 삽니다. 기러기는 짝이 죽으면 평생 홀로 삽니다. 최랑이 말했습니다. 이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최랑이 이생의 손등 위로 자기 손을 가져갔습니다. 닿지 않았지만 손끝에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의 일을 해야 합니다. 봄이 오면 꽃 구경을 가고 밥이 맛있으면 웃고 바람이 시원하면 눈을 감고 느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최랑이 이생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을, 관자놀이에 난 흰 머리카락 몇 올을 하나하나 눈에 담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얼굴에 주름이 늘었네요. 최랑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전쟁 전에는 이 주름이 없었는데 죽은 사람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최랑은 전쟁 전 그날 밤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생의 얼굴에는 전쟁의 세월이, 노무를 잃은 슬픔이, 아내를 그리워한 밤들이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산 사람은 늙어가고 죽은 사람은 멈춰 있고 시간이란 것이 이렇게 잔혹할 수 있었습니다. 최랑의 몸이 천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빛 앞에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제 뼈를 걷어주세요. 최랑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곁에 묻어주시면 저는 편히 갈 수 있습니다. 이생이 최랑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최랑의 윤곽이 흐려지고 연분홍 저고리가 새벽 안개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너머로 최랑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담너머에서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놀라서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던졌던 그 미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랑이 사라졌습니다. 안개가 거치듯 소리 없이 방 안에 이생 혼자 남았습니다. 최랑이 짓담한 도포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늘에 실이 꿰어진 채로 이생의 팔 위로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여름 밤에 서리가 이생은 팔 위의 서리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녹아버릴 것 같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이 최랑이 이 방에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밖에서 첫 새가 울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서리가 내린 팔을 가슴에 끌어안고 텅 빈 방에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날이 밝자 이생은 집을 나섰습니다. 최씨 대감 댁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최랑이 부모님과 함께 있다가 변을 당한 그곳이었습니다. 골목을 따라 걷는 이생의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전쟁 전에는 장인어른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이 길을 걸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사위가 왔습니다 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안에서 장모님이 어서 오너라 하고 반기시던 그 길이었습니다. 혼인 전 과거에 급제하여 합격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때는 최씨 대감이 문 앞까지 나와 이생의 손을 잡으시며 우리 사위 참으로 장하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 대문도 그 목소리도 다 없었습니다. 최씨 대감 집터는 처참했습니다. 지붕은 내려앉았고 기둥은 불에 타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깨진 옹기 조각과 그을린 석가래가 뒤엉켜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불에 녹아붙은 눕그릇이 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며 많이 먹어라. 우리 딸보다 내가 더 여의었다 하시던 그 눕그릇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뒤란쪽으로 돌아가니 담장이 무너져 안팎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광문은 떨어져 나갔고 안에 있던 쌀독은 깨져 있었습니다. 이생은 그 깨진 쌀독 뒤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가 맞는 것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생은 잔해를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석가래를 옮기고 기와 조각을 치우고 흙더미를 파헤쳤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에 피가 배었지만 이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을 파고 벽돌을 드러내고 무너진 흙벽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생의 손이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피가 묻은 손으로 흙을 파고 또 팠습니다. 광 뒤편이었습니다. 무너진 벽돌 아래에서 백골이 보였습니다. 이생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벽돌을 한 장씩 드러내는데 소나기에 힘이 빠져 벽돌이 미끄러졌습니다. 뼈 위에 떨어질 뻔한 것을 가까스로 잡았습니다. 이생은 무릎을 꿇고 흙 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숨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자기 곁에 있었던 사람의 뼈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미소 짓던 그 얼굴이 지금은 하얀 뼈로 누워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네. 이리 주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 노인이었습니다. 전쟁 전에 이따금 골목에서 마주치던 말수 적은 노인이었습니다. 구부정한 등에 흰 수염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도 전쟁 때 아내를 잃었습니다.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 채 돌아와 빈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골을 수습할 곳도 묘를 쓸 곳도 찾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이 이생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흙을 걷어내고 뼈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두 남자가 나란히 앉아 유골을 닦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묻지 않았고 이생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사람만이 아내를 잃은 사람의 슬픔을 알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생이 뼈 하나하나를 삼배로 감쌀 때 노인이 옆에서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이생의 손이 떨려서 뼈를 놓칠 뻔하면 노인이 천천히 하게 하고 나지기 말할 뿐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질 때까지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골의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바스러질 듯 낡은 종이었습니다. 살짝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은 누런 종이 위에 먹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생은 그 글씨를 알아보았습니다. 자기가 쓴 글씨였습니다. 4년 전 봄날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담 너머로 던진 첫 번째 시. 글 읽는 소리에 반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여인에게 보낸 첫 마음이었습니다. 최랑은 그 시를 4년 동안 품에 간직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품에 안고 죽을 때도 품에 안고 뼈만 남았을 때도 가슴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저승까지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 한 편을 길잡이 삼아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생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 끝이 바르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지만 이생은 닦지 못했습니다. 닦으면 글씨가 번질까 두려웠고
닦지 않으면 종이가 젖어 부서질까 두려웠습니다. 이생은 그 종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최랑이 앉고 있던 그 자리에 이생이 다시 품었습니다. 이생은 최랑의 유골을 수습하여 최씨 대감 부부의 묘 곁에 나란히 묻었습니다. 봉분을 쌓고 풀을 세워 표시를 했습니다. 이웃 노인이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흙을 다지는 노인의 손이 자기 안에 묘를 다지듯 정성스러웠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노인은 이생의 어깨를 한번 다독이고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이 저녁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랑이 앉아서 바느질을 하던 자리, 등불 아래 이생이 문 앞에서 왔소 하면 고개를 들어웃던 그 자리,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최랑이 짓담한 도포가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늘에 실이 끄어진 채로 마지막 바느질 자국에서 실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생은 그 도포를 들어 올려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최랑의 체온도, 최랑의 손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최랑이 짓담한 도포가 한 적. 이생은 빈 방 한가운데 앉아 최랑이 앉아있던 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등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채웠고 이생은 그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다시 밤이 왔습니다. 이웃사람이 밥을 가져다 놓았지만 상이 물리지 않은 채 그대로 식었습니다. 며칠 뒤 이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친 곳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얼굴에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고 이웃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빈 방을 정리하러 들어왔을 때 벽에서 새로 쓴 시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먹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듯 선명한 글씨였습니다. 이생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살아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만났고 죽어 저승 하나를 사이에 두고 헤어졌네. 다음 생에는 담도 없고 저승도 없는 곳에서 만나리. 이웃 사람들은 이 시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골을 함께 수습했던 그 노인이 벽 앞에 서서 시를 2번 읽고 3번 읽고 고개를 돌려 소매로 눈을 닦았습니다. 살아서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던 2 사람이 죽어서도 나란히 누웠습니다. 봄이 오면 2 봉분 위로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억새가 바람에 눕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2 무덤 사이 풀잎에 이슬이 내리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2 사람의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2 봉분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시 읊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했습니다. 아마도 사랑이란 담을 넘는 용기이자 저승도 있는 끈이었습니다. 다만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는 결국 넘을 수 없는 강이 하나 있었을 뿐입니다. 이생은 그 강 앞에서 머뭇거리다 끝내 그 강을 건넜습니다. 최랑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슬픈 일인지 아름다운 일인지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을 겁니다. 이것이 금오신화에 전해지는 이생규장전입니다.